미국이 30년간 독점하던 중동 무기 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45억짜리 미국 미사일이 300만 원짜리 드론을 못 막자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4년을 기다리라 했고 이스라엘은 정치 조건을 걸었습니다. 프랑스는 실전 데이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나서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가격은 155분의 1, 시간은 단 47초, 미국과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중동이 한국의 줄을 서기 시작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카림 알 만수르, UAE 왕세자 전하의 직속 국방조달자문관입니다. 2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골라 우리 군대에 쥐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영국 샌더스트 왕립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국방대학원에서 석사를 딴 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 같은 서방의 거대 방산 기업들과 수백 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이 분야의 전문가죠. 그날 새벽 4시 잠들어 있던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왕세자 집무실. 이 시간에 이 번호가 뜬다는 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목이 날아간다는 뜻이죠. 카림, 지금 당장 궁으로 와라. 전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화산이 터지기 1초 전의 고요함 같은 목소리. 25년간 전하를 모시면서 이런 톤은 3번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누군가는 직위를 잃었습니다. 저는 양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사막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궁전까지 달리는 20분 동안 차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 피격, 패트리어트 요격 실패, 사상자 발생, 사상자. 그 단어가 눈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라시드가 아니길. 머릿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라시드 알하비비 대위. 제 사관학교 동기이자 20년 전우이자 석유시설 방어 대대의 지휘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6번 울리고 7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합참의장실이었습니다. 라시드 알하비비 대위. 석유시설 방어 작전 중 드론 파편에 의해 전사. 향년 47세. 차 안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핸들을 쥔 운전병에게 잠깐 세워달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멈추자 저는 문을 열고 사막의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새벽 바람에서 85km 떨어진 곳에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제 착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그 쓴 냄새만큼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라시드. 지난달 그 녀석의 집에서 양고기를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올해 대학에 간다고 자랑하던 그 녀석의 얼굴이. 그리고 헤어질 때 제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 카림, 너 덕분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안심이야. 패트리어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잖아. 세계 최고의 무기. 패트리어트. 제가 25년 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방패. 그 방패가 300만 원짜리 장난감을 막지 못해서 제 전우가 죽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앞니가 부서질 것 같을 만큼 꽉. 거울에 비친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궁전 지하 벙커에 도착하자 전하가 서 계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불타는 석유 시설의 위성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 총장까지 별이 수두룩한 장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죠. 하지만 전하의 시선은 오직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림. 전하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널 25년간 믿어온 이유가 뭔지 아나? 예, 전하. 세계 최고의 무기를 골라오라고 하시면 골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세계 최고. 전하의 목소리에 비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고가 저 꼴이다. 45억 원짜리 미사일이 300만 원짜리 드론 한 대 못 잡아서 내 군인이 죽었어. 교환비가 1대 150이야. 1대 150점. 전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에 올린 패트리어트 PAC3 MSE 도입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쓴 보고서. 세계 최고의 요격 체계라고 자신 있게 적었던 바로 그 보고서가 제 발치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주워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굳어서 몸을 숙일 수가 없었거든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틀렸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라시드가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카림. 전화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개월을 주겠다.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진짜 되는 걸 찾아와라. 미국 것이든 이스라엘 것이든 화성에서 만든 것이든 상관없다.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다시는 내 군인이 저런 장난감 따위에 죽는 일이 없게 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전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하나의 단단한 결의로 뭉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방패를. 벙커를 나서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맨 먼저 전화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중동지사. 제 30년 지기 제임스 하워드가 그곳의 지사장이었으니까요. 제임스, 나야 카림. 급한 건이 있어. 내일 워싱턴에서 만나자.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제임스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오, 카림. 뉴스 봤어. 안 됐군. 하지만 걱정 마. 우리한테 딱 맞는 신형이 있거든. PAC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진짜 다르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에서 장사 속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25년간 함께 해온 동맹을요. 이틀 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가 있는 버지니아의 거대한 유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미국 특유의 과시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F-35 전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 세계의 안보를 지킵니다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계의 안보라. 제 전우를 죽게 놔둔 주제의 말입니다. 제임스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은발에 체격 좋은 60대 초반의 미국인. 30년 전 워싱턴 주재 무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같이 골프도 치고 가족끼리 식사도 하던 친구. 하지만 오늘 제 눈에는 그의 미소가 보험 영업사원의 그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로키드 마틴의 영업팀 6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들은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PAC3 MSE 블록 2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새로운 레이더가 얼마나 정밀한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저는 참을성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딱 3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납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제임스가 옆에 앉은 생산 담당 부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사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유럽 나토 주문으로 꽉 차 있어서 납기는 계약 체결 후 최소 48개월입니다. 48개월. 4년. 4년 동안 우리 군인들이 맨몸으로 드론을 맞으라는 소리입니다. 둘째, 가격은요? 이번에는 제임스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미세하게 뻣뻣해지더군요. 카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조금 조정되었어. 포대당 8억 5천만 달러야. 이전 계약보다 35% 정도 올랐지만 성능 향상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35% 인상. 합리적이라고요. 제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5억짜리가 드론을 못 막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더 비싼 걸 사라고요. 마치 벤츠를 샀더니 바퀴가 빠졌는데 판매원이 이번에는 더 비싼 모델을 추천합니다라고 말하는 꼴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가형 군집 드론 공격을 100%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합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임스와 부사장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제임스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카림, 100%란 건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현존 최고의 요격률을 자랑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야. 현존 최고, 지속적 개선 중. 공허한 수식어의 향연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7명이 일제히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내 친구가 죽었어. 내가 세계 최고라고 장담한 그 미사일 뒤에 서 있다가 죽었다고. 그런데 지금 나한테 4년을 기다리라고. 35%더 내라고. 그러고도 100%를 보장 못한다고? 카림,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선의 선택지야. 다른 데가 어디 있겠어? 다른 데가 어디 있겠냐고. 그 말투에서 저는 오만함을 감지했습니다. 우리 말고 갈 데가 없잖아. 이것이 25년간 미국 방산 업계가 중동을 대해온 태도였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납기를 늘리고 그러면서도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것이죠. 저는 악수 대신 고개만 까딱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금니가 갈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였습니다. IAEA 본사.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은 드론의 원조라고 불리는 나라답게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미국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특유의 날카로움이 공기 속에 배어 있었죠. 기술 담당 고문 아비가일 레빈이 직접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전직 모사드 기술 분석관 출신이었습니다. 눈매가 매서웠고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칼 같았습니다. 우리 하피 시스템은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유일의 배회형 자폭 드론입니다. 가자와 시리아에서 수백 회 이상 실전 투입되었고 성공률은 92%를 상회합니다. 솔깃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다. 이것이 미국과의 차이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카림 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중동 정세상 아시다시피 몇 가지 정치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협의. 그 말의 뜻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UAE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무기를 사려면 외교적 양보를 하라는 뜻이었죠. 안보를 인질로 잡아 정치적 거래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IAEA의 드론은 개별 정밀 타격에는 뛰어났지만 군집, 그러니까 수십 기가 동시에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이며 공격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건 군집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개별 요격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파리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 그룹, 유럽 최대의 방산 기업 중 하나. 탈레스의 중동 영업이사 나탈리 뒤봉은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는 회의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금발 여성으로 세련된 외모와 달리 장사 속은 미국인 못지않게 날카로웠죠. 저희 크로탈 NG 방공 시스템은 유럽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요격 성공률 94%를 기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없습니까? 나탈리의 미소가 찰나 동안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훈련된 세일즈우먼답게 빠르게 복구했지만 저는 그 0.5초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전 검증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환경은 실전을 99% 재현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99% 재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됩니다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타이타닉도 안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물었더니 포대당 6억 달러. 미국보다는 싸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납기는 30개월. 그리고 실전 검증은 0회. 이건 도박입니다. 제 전후의 목숨값으로 도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시켰지만 입에 대지도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쓴 커피 냄새가 콧속을 찔렀지만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48개월 35% 인상 보장 불가. 이스라엘 정치적 조건 군집 기술 미완성. 프랑스 실전 미검증 시뮬레이션만. 3주간의 서방순례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왕세자 전하에게 올릴 중간 보고서를 쓰려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전하, 세계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줄 무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태블릿으로 수신된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무기체계국 후배 직원 야세르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한국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최근 IDX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군집 드론, 통합 타격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LPGW라는 이름인데 업계에서 꽤 화제입니다. 한국이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에어 프랑스 여객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삼성 TV랑 현대 자동차나 잘 만드는 그 나라 말인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무기도 잘 만들겠습니까? 그건 마치 맛있는 빵을 잘 굽는 제빵사에게 심장 수술을 맡기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최근 K방산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산 것도 알고 있었고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차나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값싸고 납기가 빠르다는 장점으로 시장을 좀 먹고 있다는 정도? 쉽게 말해 무기계의 다이소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런 나라가 미국도 이스라엘도 못 만든 군집 드론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콧바람이 식은 에스프레소 잔 위에 크레마를 흔들었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미국은 비싸고 느리고 이스라엘은 정치적 덫이 있고 프랑스는 실전 검증이 없습니다. 남은 카드가 한국밖에 없다는 현실이 자존심을 긁었지만 전하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야세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보내라. 전부 다. 30분 뒤 도착한 이메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브로슈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천무 3.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LPGW, 배회형 정밀 타격 무기라는 부제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대충 훑어봤습니다. 다연장 로켓에서 자폭 드론을 사출하고 그 드론들이 군집을 이뤄 목표를 탐색하고 타격한다. 개념 자체는 흥미롭지만 미국이 90년대에 BAT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다가 22억 달러를 날려먹고 포기한 바로 그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의 천재들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 글쎄요. 하지만 브로슈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재원표에 적힌 숫자들. 단가 기당 4천만 원. 명중률 CEP 0.5m 미만. 군집 통신 동시 32기 연동. 납기 계약 후 18개월. 4천만 원이라고? 제가 눈을 비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5억 원인데 이 드론 한 기가 4천만 원. 비율로 치면 1대 112. 하나로 치면 제네시스 승용차 한 대 값입니다. 그리고 CEP 0.5m. 이건 50cm 오차. 사실상 저격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이 가격에 이 성능이라고?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가격에 이 스펙이면 10중 8구 뻥이겠죠. 브로슈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광고에서 연비 20km라고 적어놔도 실제로 타보면 14km 나오는 것처럼 방산업체의 브로슈어는 대부분 실제 성능의 마케팅 보정치 30%를 얹은 거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 담당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사업팀 박준혁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 아니, 그는 아예 처음부터 한국어로 말하더니 곧바로 유창한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림 알 만수르입니다. UAE 국방부 소속이요. 당신들의 LPGW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소. 실사격 시연이 가능합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연 일정은 최소 2주 전에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장소는 어디를 원하십니까? 한국 내 사격장도 가능하고 원하시면 귀국 사막에서도 시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막에서 잠깐 그게 가능하다고요?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도 시연 일정 잡는데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우리나라까지 와서 쏴 보여주겠다고요? 네. 장비 운송과 세팅에 2주면 충분합니다. 사막 환경이 오히려 저희 시스템의 강점을 보여드리기에 적합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4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프랑스는 시뮬레이션 결과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주 안에 우리 사막까지 와서 실탄으로 직접 쏴 보여주겠다고요. 자신감인가?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뻔뻔함인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최악의 경우 드론이 사막 바닥에 처박히는 코미디를 구경하게 될 것이고, 최선의 경우, 글쎄요. 아직은 최선의 경우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공편을 변경했습니다. 목적지를 파리에서 인천으로, 한국에 가서 공장부터 직접 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브로슈어가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5년간 미국과 유럽의 무기만 만져온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니. 이건 마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단골이 동네 분식집에 가보겠다고 나서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대는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미슐랭 3스타에서 식중독에 걸렸는데 분식집이라도 가봐야죠. 눈을 감았습니다. 라시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라시드. 양고기를 뜯으며 큰 소리로 농담을 던지던 라시드. 내 아들이 대학에 가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난 라시드. 기다려라, 친구. 반드시 답을 찾아올 테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뒤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발을 딛게 될 겁니다. 삼성과 현대와 BTS의 나라. 하지만 무기의 나라? 아직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전, 제가 신참 장교였을 때 UAE 사막 합동훈련에서 만났던 한국군 교관. 김대위라는 이름의 그 젊은 장교. 한여름 50도의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밤새 장비를 손보던 그 사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었죠. 우리나라는 한 번 뺏기면 다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군인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죽어도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라면 혹시 아닙니다. 아직은 기대하지 말자.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12시간 뒤에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25년간 서방만 바라보던 제 세계관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대로 시간 낭비에 그칠지를.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시드의 무덤 앞에 서려면 적어도 답 하나는 들고 가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수술실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유럽까지 수십 개 나라의 공항을 밟아봤지만 입국장 바닥에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세관 통과에 걸린 시간은 12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2시간 넘게 줄을 선 기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공항이 깨끗하다고 무기를 잘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마중 나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곧장 국내선으로 갈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본거지라고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좁았습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UAE 면적의 12분의 1도 안 되는 땅에 5천만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나라가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원에 도착하니 박준혁 상무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알던 그 사람.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방산 영업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맞춤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악수를 건네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감색 점퍼의 면바지,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청하자 거칠고 단단한 손바닥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림 자문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텔에서 쉬셨다가 내일 시작하시겠습니까? 바로 갑시다. 시간이 없소. 알겠습니다.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이 시점에서 최소 30분간의 환영 인사와 저녁 만찬 제안과 골프 라운드 초대가 쏟아졌을 겁니다. 프랑스였으면 와인 한 잔은 기본이었겠죠. 하지만 이 한국인은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끝내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되는 간결함이었습니다. 차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정문에 멈추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커다란 철문이 열리면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공장을 중소 규모의 조립시설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통과하자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지가 펼쳐졌습니다. 건물 수십 동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마다 대형 운반 차량이 줄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자주포의 포탑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완성된 장갑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공장이 아니라 군수 도시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25년간 세계 방산 시설을 돌아다닌 사람이 고작 공장 크기에 놀라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규모만이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방산 공장은 정치적 로비의 냄새가 났고 이스라엘 공장은 전쟁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으며 프랑스 공장은 관료주의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랄까, 집요함의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저를 먼저 K9 자주포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라인에서 한 달에 자주포 8대가 생산되어 나간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전 세계 9개국에 수출 중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9개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내년까지 12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산 K9이 그 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주포 하나만으로도 대단한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최종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이 멈추었습니다. 길이 12m, 무게 25톤의 거대한 발사 차량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차량 위에는 40연장 로켓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각 포드에는 다양한 구경의 로켓탄이 혼합 탑재될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포드 맨 끝에 장착된 소형 발사관이었습니다. 다른 로켓탄보다 확연히 작은 관 6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부심. 아주 잠깐 스쳤지만 제가 놓칠 리 없었죠. LPGW 발사관입니다. 배회형 정밀 타격 무기. 카림 자문관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물건이죠. 저건 실물입니까? 네. 양산 모델입니다. 여기서 조립되어 바로 실전 배치됩니다. 양산 모델.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이 22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시제품 단계에서 포기한 기술이 여기서는 이미 양산 라인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양산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양산은 되는데 실전에서는 안 되는 무기가 널려 있으니까요. 직접 보여줄 수 있겠소?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리 진열장 같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LPGW 한 기가 거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 약 1.2m, 날개를 접은 상태의 이 물건은 언뜻 보면 대형 모형 비행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에 달린 복합 탐색기 창이 이것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기체 표면의 마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피는 실전형답게 거칠고 투박한 맛이 있었는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시계의 내부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부품 하나하나가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공차로 맞물려 있는 게 손으로 만져봐도 느껴졌습니다. 탐색기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2개의 렌즈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광학과 적외선 듀얼 시커입니까?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편광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지표면 온도가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면 일반 적외선 센서로는 표적과 배경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BAT가 실패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죠. 저희는 편광 필터를 추가해서 금속 표면의 편광 반사 패턴과 자연물의 반사 패턴을 구분합니다. 60도 사막에서도 전차의 장갑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광 필터. 이건 단순한 센서 개량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물리학으로 돌파한 겁니다. 미국이 22억 달러를 써도 못 풀었던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이 풀어낸 거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감탄은 삼켰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말로는 뭐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직접 쏴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박상무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걸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철골 구조물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창립 초기 사진입니다.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저 때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탄약을 조립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는 설계도 그대로 따라 만들었죠. 틀리면 혼나고 질문하면 무시당하고. 어떤 미국인 기술자가 한국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손만 빌려주면 돼. 머리는 우리가 쓸 테니까. 박상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3,800명입니다. 그중 박사가 420명이고 석사가 1,2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설계도를 베끼는 게 아니라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흑백 사진 속의 젊은이들과 지금 복도를 오가는 연구원들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브리핑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직접 발표를 맡았습니다. 화면에 LPGW 시스템의 구조도가 떴습니다. 카림 자문관님,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LPGW는 단순한 자폭 드론이 아닙니다. 군집 지능 통합 타격 체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에서 LPGW 6기가 동시에 사출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었습니다. 발사 후 6기의 드론이 공중에서 자동으로 편대를 형성합니다. 각 드론은 독립적인 탐색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입니다. 한 번 드론이 표적 A를 발견하면 그 정보가 0.3초 만에 나머지 5기에 전달됩니다. 두 번 드론이 표적 B를 찾으면 역시 즉시 공유됩니다. 이렇게 6기가 동시에 서로 다른 표적을 탐색하면서 최적의 공격 배분을 AI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AI가 자동으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공격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최종 공격 승인은 반드시 운용자가 합니다. AI는 표적 탐색과 분배를 자동화하는 것이고 공격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극도로 빠릅니다. 탐색에서 공격 승인 요청까지 평균 8초, 운용자 승인 후 타격까지 3초, 총 11초 안에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11초. 이스라엘의 하피가 단독으로 표적을 찾아 자폭하는데 평균 45초가 걸립니다.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는 수동 조종이라 운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30초에서 2분까지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 한국 시스템은 6기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11초 만에 타격을 완료한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발사 차량에서 최대 32기까지 동시 운용이 가능합니다. 32기를 동시에? 제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간 실수를 깨닫고 기침으로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상무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네. 32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표적을 분담합니다. 32기가 각자 다른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고 32기가 한 표적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전술 상황에 따라 AI가 최적의 조합을 제안하고 운용자가 승인합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 1대에서 32기, 차량 3대를 운용하면 96기, 96기의 자폭 드론이 동시에 하늘을 덮으며 표적을 찾아 내려꽂힌다. 이건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공중 지뢰밭을 까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LPGW 기당 4천만 원입니다. 발사 차량과 지휘 시스템을 포함한 한 개, 포대 기준으로는 280억 원입니다. 280억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2천만 달러. 로키드 마틴이 불러온 PAC-3 MSE 포대 가격이 8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42.5배 차이. 42.5배.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 계산기를 꺼내 직접 두들겨 봤습니다. 아닙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5년간 방산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격은 매력적이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소. 이 시스템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건 드론 방어입니다. 적 드론 군집이 밀려올 때 이걸로 어떻게 막을 수 있소? 박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상냥한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찍힌 날짜와 GPS 좌표가 보였습니다. LPGW의 탐색기는 지상 표적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전환 하나로 공중의 저속 비행체, 그러니까 적 드론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속 150km 이하의 비행체를 자동 포착하고 공중에서 충돌 요격합니다. 드론 대 드론 전투가 가능한 겁니다. 영상 속에서 LPGW 3기가 공중으로 사출되더니 전방에서 접근하는 소형 드론 편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LPGW들이 속도를 줄이며 배회 패턴에 진입하더니 순식간에 가속하여 적 드론에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1기, 2기, 3기, 3대의 적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떨어졌습니다. 드론을 드론으로 잡는다. 45억짜리 미사일 대신 4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가격 대비 효율로 따지면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실제 전장 환경에서 똑같이 될까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태블릿을 꺼내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공식 시험 성적서였습니다. 이건 지난해 진행된 실사격 시험 결과입니다. 국방부 공인 시험이고 제3자 검증 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5회 발사, 34회 명중. 명중률 97.1%, CEP 0.3m, 0.3m. 브로슈어에는 0.5m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보다 더 정밀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보통 방산 업체들은 브로슈어에 실제보다 부풀린 수치를 적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반대였습니다. 브로슈어보다 실제가 더 좋다? 이건 제 경험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25년간 수십 개 방산 업체를 상대해 왔지만 브로슈어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반대였죠. 항상.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판단 체계가 흔들리는 느낌. 미국이 최고이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이고 유럽이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하류라는 제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박상무가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없고 과장된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와 사실만 담담하게 나열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처럼 세계를 지킵니다. 따위의 거창한 슬로건도 없었고 프랑스의 탈레스처럼 와인을 곁들인 분위기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 오직 데이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미건조한 데이터가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실사격 시연 일정을 잡으시겠습니까? 자문관님 요청에 따라 UAE 사막 현지에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박상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시연 때 다른 나라 업체들도 참관하게 해주시오. 로키드 마틴, IAI, 탈레스. 이 세 곳의 담당자를 초대하겠소.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혼자 쏘면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경쟁사를 데려다 놓고 비교 시연을 시키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싶은 마음도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미국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기니까요. 박상무의 표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망설임도 당혹감도 불안도 없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연 조건도 그쪽에서 정하셔도 됩니다. 표적 배치, 기상 조건, 거리 설정 전부 자문관님 재량입니다. 뭐라고요? 시연 조건을 우리가 정해도 된다고요? 이건 전례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보통 방산 업체의 시연은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 자기네가 정한 최적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바람이 없는 날, 시야가 완벽한 시간, 미리 계산된 거리.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상대방이 조건을 정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도발에 가까운 확신이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2주 후 아부다비 사막에서 봅시다. 저는 창원을 떠나며 차 안에서 왕세자 전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하, 한국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실사격 시연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업체도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라. 전하의 목소리에 회의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림, 너 혹시 사막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신기루라도 본 건 아니겠지? 전하, 저도 아직은 반신반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의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눈빛으로 전쟁을 하나, 실탄으로 증명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전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간에도 불이 환한 공장들, 퇴근길 차량으로 꽉 찬 도로, 편의점 간판이 줄지어 빛나는 골목. 이 작은 나라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20년 전 사막에서 만났던 그 한국군 김대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장비를 고치던 그 사람. 죽어도 지키는 겁니다라고 말하던 그 눈빛. 오늘 박상무의 눈빛에서도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무엇.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의심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아부다비 남쪽 180km 지점의 군사 시험장. 새벽 5시. 사막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해가 뜨면 곧 50도를 넘길 겁니다. 일부러 이 시간에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후 1시, 사막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시연을 잡았습니다. 기온 52도, 지표면 온도 70도에 가까운 극한 조건. 미국의 BAT가 무너진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한 3명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제임스 하워드, 제 30년 지기, 갈색 가죽 부츠에 선글라스를 걸친 전형적인 텍사스 출신답게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 카림. 한국 무기 구경 한번 해보자고? 소풍 기분이야. IAI의 아비가일 레빈.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팔짱을 낀 채 사막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하피와 하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드론 전문가.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탈레스의 나탈리 뒤봉. 사막에 어울리지 않는 하이힐을 신고 와서 모래에 발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도도했죠. 제가 어젯밤에 찾아본 한국 무기 영상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사격장 조건이 너무 이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팀. 박상무를 포함해 기술자 8명이 이틀 전에 도착하여 장비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천무 발사 차량 1대와 지휘 차량 1대, 그리고 각종 계측 장비가 사막 위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세팅한 시험 조건은 이랬습니다. 표적 퇴역 장갑차 4대, 시험장 전방 3km에서 8km 사이에 불규칙하게 배치, 위장막으로 덮어 유관 식별 불가, 기상 오후 1시 시작, 기온 52도 예상, 지표면 온도 70도 이상, 가시거리 제한적, 추가 조건 시연 30분 전에 표적 위치를 무작위 변경, 한국팀에게 사전 좌표 미제공.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위장된 표적을 70도 지표면 열기 속에서 찾아내서 때리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25년간 무기 시험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건에서 성공하는 무기 체계는 제가 아는 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카림,
이 조건이면 우리 PAC3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한국 애들한테 좀 심하게 잡은 거 아니야? 저도 알아. 하지만 진짜 되는지 보려면 진짜 조건에서 봐야지.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여유를 읽었습니다. 이 조건이면 한국이 실패할 게 뻔하다는 자신감이었겠죠. 오전 시간은 장비 점검과 안전 브리핑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천무 차량과 발사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8명의 기술자가 거의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이 연결부를 확인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계측 장비를 갖다 대고 또 다른 사람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치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이. 아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비가일이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점검 절차가 재미있군요. 우리 IAI 공장의 프로토콜과 꽤 비슷해요. 아니, 어떤 부분은 더 정밀해요. 놀랍네요. 이스라엘 드론 전문가가 놀랍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점검 절차가 좋다고 실전에서 되는 건 아니지만요. 오후 12시 45분. 시험 시작 15분 전. 사막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지랑이가 지평선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닥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참관인 전원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관측 차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팀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긴 소매를 걷어붙인 채 묵묵히 발사 차량 옆에 서 있었습니다. 52도의 열기 속에서 박상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퍼를 벗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괜찮은 건가요? 나탈리가 관측 차량 창문 너머로 한국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열사병에 걸리겠어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20년 전 사막 훈련에서 만난 김대휘도 같았습니다. 50도의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없이 밤새 버텼던 그 한국인. 이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편안함보다 완벽함을 먼저 챙기는 종류의 사람들. 오후 1시 정각. 박상무의 무전기에서 짧은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준비 완료. 저는 관측 차량의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화면에 사막의 열화상 영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70도에 가까운 지표면이 온통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열기 속에서 위장된 장갑차 4대를 찾아내라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적외선 센서로도 지표면과 표적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 식별이 극히 어렵습니다. 발사. 짧은 구령과 함께 천무 차량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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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6연속 발사. 관측 차량의 유리가 진동했습니다. LPGW 6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로켓 부스터의 붉은 화염이 파란 사막 하늘에 6줄의 흰 연기를 그었습니다. 제임스가 선글라스를 벗고 모니터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비가일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나탈리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기의 LPGW가 부스터를 분리하고 날개를 펼쳤습니다. 고도 약 500m에서 배회 패턴에 진입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6개의 점이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서로의 간격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된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관측 차량 안에 스피커를 켰습니다. 지휘 차량과 연결된 통신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교차하며 흘러나왔습니다. 3번 드론, 편광 이상 신호 감지, 방위각 127도, 거리 4.8km, 불과 발사 후 18초 만이었습니다. 70도 사막에서 위장된 표적의 편광 반사를 감지한 겁니다. 미국이 못 풀었던 바로 그 문제.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 드론 확인, 동일 지점 편광 패턴 매칭, 금속 표면 확인, 표적 A 확정, 5번 드론, 2번째 이상 신호, 방위각 203도, 거리 6.2km, 표적 B 추정, 4번, 6번 드론 이동, 방위각 310도 구역 탐색 중, 6기의 드론이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표적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화면에 6개 점이 마치 생각을 가진 것처럼 효율적으로 사막을 훑어나갔습니다. 발사 후 31초, 4개 표적 전부 확정 완료.
공격 배분 최적화 진행 중. 31초 만에 8km 범위에 불규칙하게 흩어진 4개의 위장 표적을 전부 찾아낸 겁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배분 완료. 1번, 2번 드론 표적 A, 3번 드론 표적 B, 4번 드론 표적 C, 5번, 6번 드론 표적 D. 운용자 승인 대기. 박상무가 관측 차량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운용자가 승인하면 타격이 시작됩니다. 통신에서 운용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격 승인. 화면의 6개 점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배회를 멈추고 각자의 표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6개의 점이 화면에서 6개의 선이 되어 사막 위를 갈랐습니다. 3초 후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표적 B. 화면에 흰 섬광이 번쩍이더니 열화상 카메라에 붉은 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두 번째 폭발. 표적 C. 0.5초 간격으로 세 번째 폭발. 표적 A.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폭발. 표적 D. 발사부터 전 표적 타격 완료까지 47초. 관측 차량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5초, 10초, 15초가 지나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4개 표적 위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열화상 영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CEP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계측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표적 A 직격. 탄착점 오차 0.28m. 표적 B 직격. 탄착점 오차 0.31m. 표적 C 직격. 탄착점 오차 0.19m. 표적 D 직격. 탄착점 오차 0.35m. 평균 CEP 0.28m. 0.28m. 30cm가 안 되는 오차. 70도 사막에서 위장된 표적에 대해 사전 좌표 없이 아비가일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드론 전문가 하피와 하롭의 산증인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는데 사막의 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찔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무기를 팔아온 로키드 마틴의 간판이 말을 잃은 겁니다. 나탈리가 맨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요? 이게 실탄이라고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47초. 그 47초 동안 제 안에서 25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22억 달러를 써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브로슈어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52도의 사막, 70도의 지표면, 위장 표적, 사전 좌표 없음. 제가 일부러 만든 불가능한 조건에서 한국은 47초 만에 전부 마쳤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3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관측 차량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림, 좀 이따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 박상무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비교 데이터 브리핑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오늘의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박상무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관측 차량의 한쪽 벽에 화면이 비쳤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시나리오 소형 군집 드론 50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 첫 번째 슬라이드. 미국 패트리어트 PAC-3 MSE. 방어 방식은 미사일 요격. 소형 드론 1기를 잡기 위해 미사일 한 발을 소모합니다. 미사일 단가 45억 원. 드론 50기를 전부 잡으려면 미사일 50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PAC-3의 소형 드론 요격 성공률은 약 60%입니다. 애초에 탄도미사일을 잡으려고 만든 물건이라 저속 소형 표적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드론 50기를 막기 위해 미사일 83발을 쏴야 합니다. 비용은 3,735억 원. 그리고 시간은 포대당 분당 4발 발사 기준으로 약 21분이 걸립니다. 21분이면 드론은 이미 목표물을 때리고도 남죠. 제임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 이스라엘 아이언돔. 소형 드론 대응 능력은 PAC-3보다 낮습니다. 타미르 요격체의 단가는 약 7억 원. 50기 방어 비용은 약 350억 원에서 580억 원 사이. 하지만 아이언돔 역시 본래 로켓탄과 포탄을 잡는 시스템이라 군집 드론에 대한 최적화는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수출 조건이 따라붙죠. 아비가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론 전문가가 숫자 앞에서 침묵한다는 건 숫자가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프랑스 크로탈 렌지. 미사일 단가 약 12억 원. 하지만 군집 드론 대응 실전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시뮬레이션 성공률 94%는 이상적 환경에서의 수치입니다. 사막 극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나탈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한국 LPGW. 드론 대 드론 방어 방식. LPGW 기당 4천만 원. 50기를 잡기 위해 LPGW 60기 투입. 여유분 포함입니다. 비용은 24억 원. 시간은 표적 탐색부터 전표적 타격까지 약 90초. 비용 24억 원 대 3,735억 원. 시간 90초 대 21분. 비율 가격 155분의 1점 시간 14분의 1점. 관측 차량 안이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임스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아지랑이 너머로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박상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편광 필터 기술은 어디서 왔습니까? 외부 도입입니까? 자체 개발입니다. 한국광기술원과 한화중앙연구소가 공동으로 7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7년. 아비가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존경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나탈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가식이 벗겨진 솔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카림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입니다. 이건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사일로 드론을 잡으려 하고 있고, 한국은 드론으로 드론을 잡고 있어요. 이건 승마 기수가 자동차 경주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 방산 영업이사의 입에서 나온 자기 부정.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선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미사일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드론 군집 시대의 무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밖으로 나가 제임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발사 차량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서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막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가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0년 지기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패배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엇, 시대가 자기를 넘어가고 있다는 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카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들어보지. 우리가 PAC-3 가격을 올린 건 순수 원가 상승 때문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독점의 횡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카림,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워싱턴 본사 이사회의 방침이야.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래, 너는 알고 있었겠지. 제임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카림, 오늘 본 건 진짜야. 저건 가짜가 아니야. 나도 3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저건 우리가 5년, 아니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BAT가 실패한 이후로 우리는 저 방향을 완전히 포기했거든. 그런데 한국은 그 방향으로 7년을 달린 거야. 7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야. 그의 말이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지기가 자기 회사의 무기가 졌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제임스,
만약 내가 나라면 어디 걸 사겠어? 제임스가 사막 저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카림, 나는 로키드 마틴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 걸 사라고 해야겠지.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친구로서 물어보는 거라면 대답은 달라. 라시드가 아직 살아있다면 뭘 선택했겠어? 그걸 생각해봐. 라시드. 그 이름이 나오자 제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7세에 죽은 제 전우. 대학 간 아들 자랑을 하던 아버지. 패트리어트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군인. 제임스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차량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뜨거운 모래보다 더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으니까요. 47초, 24억 원. CEP 0.28m.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5년간 미국만 바라보던 제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의 한가운데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맞아도, 시연이 완벽해도 최종 결정은 제 가슴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가슴은 아직 25년의 관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왕세자 전하에게 보고하는 것. 오늘 본 것을 전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45억짜리가 못한 일을 4천만 원짜리가 해냈습니다. 전하가 믿을까요?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천무 발사 차량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기술팀 8명이 말없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사관을 닫고 있었습니다. 상무급 임원이 직접 장비를 닦는 모습.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어떤 나라, 어떤 역사가 저런 사람들을 만든 걸까? 답을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사막에서 47초 동안 일어난 일은 숫자와 기술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 전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미국의 설계도를 베끼던 사람들의 후예가 이제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완성하여 중동의 사막에서 쏘아 올린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젖은 머리카락을 스쳤지만 식지 않는 열기가 가슴 안쪽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여행 가방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죠. 1970년대에 UAE 건국 초기 관료로 일하셨던 아버지. 석유가 터지기 전 사막 위의 천막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셨던 분.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아랍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림, 강대국의 그늘에서는 편하지만 안전하지는 않다. 그들이 우산을 펼쳐주는 건 비가 올 때가 아니라 햇볕이 좋을 때뿐이다. 진짜 폭풍이 오면 그들은 우산을 접고 자기 머리부터 가린다. 스스로 지붕을 지어라. 스스로 지붕을 지어라. 어린 시절부터 수백 번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사고, 미국의 전략을 따르고,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45억짜리 미사일이 300만 원짜리 드론을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라시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강대국의 우산은 진짜 폭풍 앞에서 종이 한 장보다 못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라시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막에서 본 47초의 장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쳤습니다. 라시드의 죽음과 한국 드론의 비행이. 하나는 실패의 결과이고 하나는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20년 전의 기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막 훈련장에서 만난 한국군 김대위. 50도의 열기 속에서 밤새 장비를 고치던 그 사람에게 제가 물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장비가 고장나면 본국에 보고하고 교체를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대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 위로 사막의 모래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교체를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60년 전에는 총알 하나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제가 정비하고 있는 이 장비도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남이 안 팔아주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게 부족하면 더 좋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죽어도 지키는 겁니다. 한 번 뺏기면 다시 못 찾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UAE는 석유라는 무한한 자원이 있었고 그 돈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굳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김 대위의 말이 뼈를 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국은 가난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이 22억 달러를 쓰고도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 뒤에 바다가 있고 앞에 적이 있는 나라.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무기. 그래서 그 무기에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의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 이 시간에 전화를 깨우는 건 실례였지만 이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전하, 카림입니다. 카림. 전하의 목소리는 의외로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나? 전하,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해봐라. 한국의 무기 체계를 봤습니다. 오늘 사막 시연에서 52도의 극한 환경, 위장 표적, 사전 좌표 미제공의 조건으로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6기 발사, 4개 표적 전부 직격, 소요 시간 47초, 평균 오차 0.28m, 비용은 미국의 155분의 1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카림, 전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25년간 나한테 한 번도 안 하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그래서 묻겠다. 내 목숨을 걸 수 있나? 25년간 전하를 모시면서 이 질문을 3번 들었습니다. 3번 모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죠.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걸겠습니다. 전하. 제 목숨뿐 아니라 제 명예까지 걸겠습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전하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궁으로 와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부를 테니 내가 직접 브리핑해라. 그리고 카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널 믿는 건 내 경력 때문이 아니라 내 눈빛 때문이야. 오늘 내 목소리에서 그 눈빛이 들린다. 전화를 끊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스스로 지붕을 지어라. 하지만 아버지, 지붕을 지을 목수가 미국이나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보다 더 뛰어난 목수가 있다는 걸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라시드. 내가 답을 찾은 것 같아. 내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이 나라의 하늘에는 더 이상 장난감 드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야. 내가 약속한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전 회의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까지 UAE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1시간에 걸쳐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네 나라의 무기 체계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숫자와 영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47초의 실사격 영상이 재생될 때 회의실의 공기가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림 자문관, 솔직히 놀랍군. 하지만 한국 무기는 중동에서 실전 검증이 없지 않나? 폴란드에서 전차를 샀다지만 그건 유럽 환경이고 우리는 사막이야. 맞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어제 시연은 우리 사막에서 우리가 설정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2도, 70도 지표면, 위장 표적. 이보다 더 가혹한 조건은 실전밖에 없습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사는 건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면 미국이 외교적 보복을 하지 않을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겠다. 전화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이 내 군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 군인의 목숨보다 미국의 체면이 더 중요한가?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이어 말했습니다. 카림의 보고를 들었다. 숫자는 명확하다. 가격 155분에 1시간 14분의 1점. 그리고 47초 만에 전 표적 명중.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과다. 나는 결정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상을 시작하라. 1차 도입 규모는 천무 포대 6개와 LPGW 500기. 성능이 확인되면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천무 포대 6개면 약 1680억 원. LPGW 500기면 200억 원. 총 1880억 원. 미국의 PAC-3 한 포대 가격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조 2천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6개 포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전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카림, 25년 동안 내가 나를 위해 세계 최고의 무기를 찾아왔다. 오늘 내가 찾아온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최고의 답이다. 수고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25년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카림, 뉴스가 빠르네.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 UAE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고? 제임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내 친구의 목숨이 걸린 문제야.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아, 카림. 알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맞아. 오늘 우리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어. 제목이 뭔지 알아? 한국 방산의 도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야. 내가 직접 쓴 보고서야. 30년 만에 경쟁자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쓸 줄은 몰랐어. 제임스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다운 솔직함도 느껴졌습니다. 좋은 무기 앞에서는 국적이 없다. 그건 방산업계의 오래된 격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의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궁전 앞 광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라시드의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한국의 박준혁 상무에게. 박상무, 카림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소. 듣겠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결정하셨소. 천무 포대 6개와 LPGW 500기. 공식 협상을 시작합시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상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네,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오?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7년간 붙잡고 있었다는 건 보통 집념이 아니지 않소.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막의 바람 소리와 먼 곳에서 들리는 차량 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박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자문관님,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창원에서 처음으로 포탄을 만든 공장의 기술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도면을 받아 그대로 따라 만들었죠. 한 번은 도면에 오류가 있어서 미국 측에 문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해. 그때 아버지가 결심하셨답니다. 언젠가 우리 스스로 설계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BAT의 실패를 알고도 같은 방향으로 7년을 달린 건 미국이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나라와 포기하면 안 되는 나라는 다릅니다. 미국은 실패하면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못 만들면 우리 군인이 죽습니다. 북쪽에 적이 있는 나라에서 무기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나라와 포기하면 안 되는 나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무기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 왜 브로슈어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은지, 왜 상무급 임원이 직접 발사관을 닦고 있었는지, 왜 52도 사막에서 에어컨 차량에 들어가지 않고 장비 옆에 서 있었는지. 그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천무포대 첫 번째 세트가 UAE에 도착했습니다. 납기 18개월이라고 했던 박상무의 말과 달리 14개월 만에 인도되었습니다. 4개월이나 빨랐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중동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시연을 볼 수 있습니까? 카타르가 뒤따랐습니다. 이라크가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도 비공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의 전차, 노르웨이의 자주포에 이어 이제 중동의 방공까지.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시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막 위의 작은 묘지, 하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새하얀 비석의 표면이 오후 햇살에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으로 비석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라시드, 늦었지만 찾았다. 내 아들의 하늘을 지킬 방패를 찾았어. 45억짜리 거짓 방패가 아니라 4천만 원짜리 진짜 방패를. 이상하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최고가 아니더라.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만든 게 최고였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비석 위로 살짝 날렸습니다. 마치 라시드가 대답이라도 하듯이. 일어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이제 곧 한국산 드론들이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게 될 겁니다. 4천만 원짜리 작은 날개들이 32기씩 떼를 지어 날며 300만 원짜리 장난감 따위는 두 번 다시 이 하늘을 넘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25년간 저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의 유리 건물에서, 이스라엘의 콘크리트 벙커에서, 프랑스의 향수 냄새 나는 회의실에서. 하지만 진짜 답은 한국의 먼지 나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50년 전 미국의 설계도를 베끼던 사람들의 후예가 이제 세계가 베끼고 싶어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붕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짓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지붕을 지은 나라의 목수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은 거라 믿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는 곳이 있으면 해가 뜨는 곳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가 뜨는 곳은 동쪽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동쪽. 지금까지 UAE 왕세자 직속 자문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완성한 대한민국의 저력.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방산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